안녕하세요. 어제 그 참여연대에서 권명아 선생님의 저서인 여자 때 공포 젠더 어펙트를 놓고 아주 흥미진진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저자인 권명아 선생님 외에 그 신지영 선생님이 토론자로 나서고 오창은 선생님이 사회를 봐서 청중들까지 합세한 흥미있는 토론이 있었었는데 그 토론의 내용은 이제 곧 발간될 그 문화과학 다음호에 녹취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텍스트로 준비될 것이고, 그때는 또 이제 가필도 가해져서 이 말로 전달된 것 이외에 아주 다른 생각들이 덧붙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직접 현장의 그 토론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판본은 다중지성의 정원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그 토론과는 별개로 어제 그 토론 현장에서도 잠깐 질문을 했었지만 뒤풀이에 가서 호질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기회가 되어 가지고 저자하고 이 파시즘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몇 분이 함께 가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주제가 제가 잘 안 풀려서 오늘 이 채널의 방송으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기했던 문제는 이제 그 여자 때 공포 젠더 어펙트에서 그 이전의 저작인 그 역사적 파시즘이라거나 음란과 혁명이라고 하는 저작에서 아주 주된 그 테마로서 다루어졌던 파시즘론, 그러니까 근대사 특히 이제 1930년대 이후의 그 역사를 지금까지 파시즘사의 맥락 속에서 이제 고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여성들이 1930년대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관련해서 현 시대를 파시즘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저는 던졌었는데, 대화를 오래 지속을 했지만 이게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왜 이게 안 풀리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밤이 늦어가지고 한참 이야기가 무르익어가는 도중에 결국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권의 그 책을 쓰면서 회고를 해보니까 파시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사회 현실이라거나 그 정치적 현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파시즘 개념 대신에 이제 제국, 글로벌 차원에서는 제국이라거나 또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신자유주의라거나 또 사회 구성체 차원에서는 뭐 인지자본주의라거나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주로 우리 시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삼권력이라거나 뭐 생명정치, 죽음의 정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설명하려고 해왔고,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 파시점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혹 사용된다더라도 주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 이거는 이제 권명하 선생님의 저작을 읽으면서 이제 그 느낌이 뚜렷하게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권명하 저자의 경우에는 이전 저작에서부터 최근 저작인 여자때 공포, 젠더 어펙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파시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 핵심에 놓고 젠더 정치의 문제를 그 파시즘과 쌍을 이루는 그러한 문제로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이제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게 되게 이제 안 풀린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시즘 개념을 뭔가 내 자신의 사유체계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주된 개념 장치로 만약에 사용해 본다고 했을 때 그 고리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책을 읽어보면은 아주 흥미롭고 대체로 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데, 파시점 개념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이 전달되어 오면서 나 자신의 사유체계하고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질문을 제기하니까 권명하 저자는 역사적 파시즘 1장에 자기가 다 써놨는데 그 책을 읽지를 않아가지고 이거 뭐 대화 되겠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혼을 냈습니다, 저를. 그래가지고 내가 책을 제대로 안 읽었나 보다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읽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다 읽었더라고요. 읽었고 그 책의 170 몇 페이지까지를 밑줄도 긋고 별표도 쳐가면서 읽어놓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이제 내 기억 속에는 전혀 잘 새겨져 있지 않은 채, 뭐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2005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14년이나 된 기억을 갖고 있는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한 거죠.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서술된 내용이 적어도 파시점에 한해서는 내 사유체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도입되거나 혹은 내 생각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이 일단 현실로서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파시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부차적이거나 지역적인 혹은 중시한다 하더라도 현실 문제로서보다 어떤 맹아적 문제로서 사고하고 있는 저의 사유 체계하고 파시즘을 아주 중심적인 개념으로서 다루고 있는 권명하 저자의 생각 사이에 그 사이 공간에서 한번 이야기를 전개해 보는 게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단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파시즘으로서 역사를 정의를 하고 근대 이후 특히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파시즘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를 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젠더 정치, 성별 관계를 그 배치하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여성을 이제 그 배제하고 또 억압하고 희생자로 내모는 그런 이제 정치를 젠더 정치라고 했을 때에 파시점의 젠더 정치를 사실상 저자의 경우에는 연구의 핵심적 과제로 삼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여성의 이미지는 그 파시점의 젠더 정치에서 억압되고 배제되는 그 희생자이기 때문에 어떤 능동적 주체성으로 등장하는 건 아니고 그 수동적 주체성으로서 1차적으로는 묘사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역사적 파시점의 이후 부분, 뭐 읽은 부분도 있기는 합디다마는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지 않아서 이제 그 능동적 주체로서의 그 여성상을 서술하는 부분들이 그 나오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일단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파시점 젠더 정치의 그 희생자로서의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파시점의 기본 테마가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그 프렐류드하고 1장을 읽은 아주 정독을 했습니다. 읽은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역사의 문제를 이런 그 희생사의 관점에서 읽는 것도 유의미하고 지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긍정적인 역사 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건대사를 포함하는 역사를 지금에 와서는 공통장의 역사로서, 또 근대사의 경우에는 민주주의 역사로서, 민주주의사로서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스 같은 경우는 역사를 이제 계급투쟁의 역사로서 서술을 했는데, 그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했을 때는 계급 간의 이제 갈등과 알력의 역사를 그려내는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노동계급의 그 투쟁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과 이제 쌍통하는 면에 있는 반면, 그 공통장의 역사라고 하는 점이 막사에서 충실히 그려졌던 것은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역사를 공통장의 역사로서 그리는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 관점은 페미니스트들이 가장 먼저 제안하고 또 활발하게 탐구해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 미스의 그 작업이론, 작업이라는 번역가 딱 맞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지만, subsistence theory 같은 경우에, subsistence perspective 같은 경우에 공통장의 역사 속에서 자본주의의 역사를 빙산의 일각으로 다루는 그런 관점이 나타나고, 실비아 페드리치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는 그렇죠. 여성은 아니지만 이반 일리치 같은 경우에 이런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공통장의 역사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근대사를 혁명사로서 이해하자라고 하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사는 사실상 혁명의 그 산물이고, 그런 만큼 혁명의 역사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혁명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 부단하게 그 폭발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창조적 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대의 혁명들은 이 아래로부터 그 민중과 그 다중의 생명 활동, 삶, 생활 이런 그 요구들의 집단적인 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의 그 혁명사, 근대사 자체가 혁명사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 한에서는 근대사가 그 아래로부터의 그 민중과 다중의 민주주의 요구의 발현으로서 이해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통장의 그 자기 분출이고 자기 폭발인 이 혁명을 사실상 전유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그 자체가 자립적인 역사를 가는다기보다는 바로 혁명의 역사에 기대어서 그것에 의존하면서 그것에 기생해 나가는 시스템이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는 혁명 과정에서 분출하는 아래로부터의 그 민중의 자유라거나 평등이라거나 우애라거나 이런 그 요구를 다른 걸로 번역을 하죠. 예를 들어서 자유 같은 경우에는 상품과 사유화, 그러니까 사적 소유의 자유로서 번역을 해내고, 또 평등 같은 경우에는 법과 화폐 앞에서의 그 평등으로, 그리고 계약적 평등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내고, 우애 같은 경우에는 가족애라거나 국가애라거나 민족애라거나 이러한 식의 이제 협소하게 틀 지워진 그 우애로 번역을 하면서 이 혁명의 요구를 수렴하고 자기의 이해에 맞게끔 변형시키고 자기 이해에 맞는 회로로 이 혁명의 에너지들을 이렇게 통과시켜 내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그러니까 공통장의 상부 구조로서 공통장과 그 충돌하면서 존속해 나가는 역사적으로 일시적인 체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자본주의를 이해해 보면 자본주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대의제에 종속시키는 것이죠. 이게 18세기 전후의 사회적 계급투쟁 속에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중의 그 직접적인 민주주의인가 아니면은 대의적 민주주의인가의 그 투쟁 속에서 대의제적 민주주의가 일정하게 승리를 해가지고 자본주의의 그 지속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장치로 도입되었고, 바로 이 때문에 자본주의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재생산의 장치로 삼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체제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만 그 민주주의를 소수 선출된 사람들의 대의 과정에 맡김으로써 자본은 이 대의자들을 장악함으로써 그 민주주의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그 지렛대를 얻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대의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장치로서의 대민주주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이는 공통장에 대한 사유화, 예를 들면 사적인 개인 노동을 계약관계를 통해서 착취한다거나, 또 자연과 그 여성에 대해서 계약관계도 없이 수탈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 공통장을 사유화하고, 이 공통장에 대한 그 사유화의 그 에너지를 확장시켜 내기 위해서 제국주의로 나아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통장 자체가 자본주의에 예속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공통장을 어떻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로부터 분리시켜내 가지고 자치화시키고 또 작업하고 자존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게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문제로 주어지는데, 저는 이 문제를 절대민주주의라는 책에서 공통장의 그 다중이 그간에 억압되고 박탈되어 왔던 직접 민주적인 활동, 직접 행동을 개시함과 더불어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견고해져 온 대의민주주의 장치를 이 직접 민주적 에너지를 가지고 섭정을 함으로써 그 대의민주주의 장치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기보다 나중에 공통장을 살찌우는 그러한 방향으로 작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그렇게 민주주의를 대의제를 통해 상대화시키지 않고 절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것이 절대민주주의적 과제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사로서 근대사를 이해하게 되면 근대사는 어떤 형태로건, 그것이 어떠한 왜곡과 변형 속에서 등장하건 간에 민주주의사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저는 그 막스 베버의 그 관점을 참조를 하면서 그 근대사에 세 가지의 대의 민주주의가 존속해 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 대의민주주의는 우선 첫째로는 가부장적 대의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여자때 공포의 그 저자가 아주 강조하는 파시즘은 바로 이 가부장적 대의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역사적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는 이제 좀 이따가 뒤에 가서 파시즘을 논하면서 설명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역사적 사회주의들, 뭐 실존 사회주의, 현실 사회주의 이런 용어들로 불리기도 했는데, 역사적 사회주의들도 1917년 혁명 이후에 그 소비에트가 볼시비키 당을 비롯한 그 공산당 내지는 사회당의 전동벨트로 변화함으로써 그 가부장적 대의민주주의와 유사한 것으로 전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표적인 가부장적 그 대의민주주의 체제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게 소련이라거나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미 일찍부터 사회주의에서의 민주주의가 가부장화해 나가는 과정들은 반복적으로 드러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유대의제인데요. 서구의 그 자유민주주의,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불리는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의 그 자유대의제를 그 표현하는 역사적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역사적 사회주의들이 파시즘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대의제로 이렇게 전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후의 그 사회민주주의에서도, 그러니까 전후의 사회민주주의는 그 뿌리로 보면은 사회주의하고 비슷하지만 역사 속에서 자유 대의제에 가깝게 전환해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유대의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민중들이 그 주권을 위임받을 사람을 선출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 본질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투표와 선출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선출된 사람들이 선출한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 버려가지고 임기 기간 동안에는 이 선출된 사람을 돌보지 않아도 되는, 아주 뭐 자기 선출된 사람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데 전념한다 하더라도 별반 다른 통제 장치가 없게 되는 그러한 대의제이죠. 사실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그 시장과 계약을 통해서 자본 권력이 이제 집중되는 것과 유사하게 정치 과정 속에서 투표와 선출의 과정이 소수의 선출된 사람들에게 정치 권력을 집중시키고 바로 그 권력이 선출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버리는 이런 그 현실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적합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속적 대의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선출을 하는 사람이 자유대의제에서처럼 대표자들을 선출하지만 이 선출된 사람들이 선출을 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출한 사람들의 그 통제를 받는 그런 대의제를 말하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파견자의 역할을 하면서 선출해준 노동자라거나 농민이라거나 뭐 병사라거나 뭐 여성이라거나 이런 다양한 삶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의 그 의사를 대의기관에 가서 대신해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고,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혹은 위임한 바를 넘어서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소환되어서 해임되는 그런 민주주의, 그러니까 소환과 해임의 통제권을 선출자들이 수중에 양도하지 않고 갖고 있는 민주주의를 구속적 대의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19세기 말 1870년대 초에 파리 코뮌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대의제이고,
러시아에서도 이제 초기 소비에트, 나중에 그 볼셰비키의 전동벨트로, 당의 전동벨트로 전환하기 전에 소비에트에서 이러한 성격들이 구현되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의 절대화를 추구해 간다면 바로 이 구속적 대의제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로부터의 직접 민주제를 발전시키는 한편 대의제 과정을 이 나중의 직접적인 결속력과 에너지에 종속시켜서 그거를 이제 습정을 하는 그런 통치 체제를 절대민주주의라고 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구속적 대의제를 어떻게 우리 시대에 맞게 응용하고 또 변형하고 새롭게 이제 가공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파시즘이 가부장적 대의제의 역사적 형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파시즘을 민주주의와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 이건 이제 서구 주류 정치 철학이 20세기 전체를 통해서 정리해낸 기본적인 관점에 반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그 역사 속에서 미국 중심으로 정립된 역사관에 따르면 20세기는 전체주의 대 민주주의의 역사였고 거기에서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승리한 역사로서 바라보고 있고 바로 그 전체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그 적은 파시즘과 또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라거나 파시즘을 민주주의 한 형태로 정의한다고 하는 건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파시즘은 민주주의일 수 없고 민주주의의 반대이다라고 보는 게 주류 역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파시즘을 민주주의의 역사적 그 형태로 보면서 바로 가부장적인 대의민주주의 형태로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역사적 파시즘이라고 하는 권명하 저자의 그 책이 파시즘에 대한 굉장히 그 상세한 연구서이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그 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못 읽은 부분을 마저 읽어볼 생각인데요. 이 역사적 그 파시즘에서 파시즘의 그 특징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저자인 그 권명하 선생은 이게 이제 젠더 정치의 관점에서 이제 파시즘의 역사를 그리고 파시즘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번 이야기의 전제에 따라서 파시즘을 대의민주주의 한 종류로 보고 그 중에서 가부장적 대의민주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특징들을 다르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권명하 저자의 저작 속에 서술된 것만을 이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갖고 있던 생각도 조금씩 덧붙여 가지고 그게 써여 있는 생각들과 이제 결합시켜서 다르게 보기, 이제 파시즘을 다르게 보기를 해보자라는 건데요.
우선 파시즘의 발흥의 조건, 파시즘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하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역사적 파시즘이라고 하는 책은 자본주의에서 서로 경쟁하는 개인들의 그 고립감 그리고 불안감, 이 부분이 그 파시즘 정치의 그 발생 동인으로 작동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시즘을 아주 장기적인 개념으로 말하게 만드는 하나의 인식 방식이라고 보는데요. 자본주의에서 서로 경쟁하는 개인들의 고립감과 불안의 정서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실상 몇 년대라고, 몇 년도는 말할 것도 없고 몇 년도 몇 년대를 떠나서 근대가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그 역사로서 서술되는 한, 자본주의는 개인들을 경쟁시킴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축적 욕구를 하루하루 달성해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경쟁하지 않게 될 때, 그래서 그들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자본가들로부터 그들의 금융적, 경제적 생산 그 수단들을 탈취를 해 와가지고 자립적인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고 할 때에, 그때 자본주의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경쟁하는 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조건이죠. 파시즘의 조건이기 이전에 자본주의의 조건이고, 그 개인들이 아무리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경쟁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벗어날 수 없게끔 만들어내는 게 자본가들의 이제 계급 투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을 구성하는데요. 이렇게 경쟁하는 개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개인이 경쟁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안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왜 경쟁하는 개인들이 활력과 활기를 느끼지 못하고 불안을 느끼냐 했을 때, 바로 그 개인들의 경쟁의 조건이 생존이나 생활, 행복한 삶이 전혀 담보될 수 없고 매일매일 자기 몸을 강제적으로 팔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의 조건들로부터 생산자들이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이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불안감을 수반하는 것으로 귀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하는 개인들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조건이 불안감으로 연속되는, 이어지는 그 메커니즘은 바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생산 수단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역사를 공통장의 역사로서 바라보자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산자들 개개인을 사회적 공통장에서부터 분리시켜 내므로써 자본주의가 개인들의 경쟁을 활력의 동력으로 만들지 못하고 바로 불안의 조건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들의 고립감과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파시즘의 조건이기 이전에 자본주의의 조건인 거고,
이거는 비파시점 정치 체제들, 말하자면 대의민주주의의 다른 형태들, 그러니까 자유대의제라거나 구속대의제라거나 이런 대의제들에서도, 가부장적 대의제만이 아니고요, 이런 대의제들에서도 개인들의 고립감과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의민주주의 행정을 통과해 나가게 되는 개개인들의 심리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파시점의 동인으로 규정하기에는 아주 이제 포괄적인 규정이 파시점의 이제 발생 조건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의 고립감과 불안감이 파시점의 발생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모든 대의민주주의의 발생 조건이기 때문에 파시점의 발생 조건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이제 고립과 불안이라고 하는 그 주체들의 그러니까 사회 주체들의 생활 조건과 심리적 조건 말고도 파시점의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상 그 전통적 파시점론이 주로 다루어왔던 이야기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독점 자본, 금융 자본의 테러적 독재 형태가 파시점이었다라는 식의 이제 스탈린주의에서 유행했던 그런 파시점론 같은 것들은 어떤 형태로건 이제 금융 자본이라거나 독점 자본과 같은 개개인들의 고립감이나 불안감 말고요, 이런 이제 객관화된 자본을 파시점의 조건으로서 사유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독점 자본을 떠나가지고 파시점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독점 자본은 파시점의 중요한 조건을 구성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독점 자본과 그것의 식민화 충동, 외부로 자기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자본의 확대 충동이 파시점의 물질적인 조건으로 일단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독점 자본과 그것의 식민화 충동 자체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체들의 고립감이나 불안감 같은 것들과는 무관하게 이게 파시점을 발현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분명히 객관적인 조건으로서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자가 그 사람들의 폐쇄 공포증과 영토 확장 열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폐쇄 공포증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오히려 독점 자본이 일국 내에서 자기 자신의 확대 재생산, 확장적 축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그 갑갑함의 표현으로서 더 적합한 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일국에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이 느끼는 공포증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폐쇄감이 있을 수 있고, 그 폐쇄감을 나름대로 극복해 나가는 방식이 전쟁과 같은
방식이고, 식민지를 확장하려 하고 영토를 외부로 열어내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시즘의 발생 조건은 이런 그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조건의 그 결합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파시즘을 대체 어떤 이유에서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말하느냐라는 이제 그 질문이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요. 권명하 저자의 역사적 파시즘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왜 파시즘이 민주주의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도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한다고 보는데요. 파시즘은 가부장의 전제, 그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보통 이제 총통이나 나치당이 이제 가부장으로 성장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총통이나 나치당이 국민에 대해서 갖는 사랑, 보호의 책임, 이게 파시즘에는 되게 중요한 정치적인 원리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시즘은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고 배척하고 감시하고 이러한 그 체제만은 아니고, 가부장 권력이 국민의 그 안전을 보살피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체제이고, 그 책임을 지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보살피는 방식이 유대인을 학살하고 또 국경을 넘어서 더 강대한 선발 제국주의국들과 맞서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보살피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닌 거죠. 파시즘은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구제국주의의 그 자유대의제 전통이 몰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역사 진단을 일정하게 공유하고 있는데요. 영국이 사실상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16세기 정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그 자본주의, 상업자본주의의 그 패권을 져왔던 나라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네덜란드 쪽으로 올라가고 스페인으로 내려왔다가 바다 건너 섬나라인 영국으로 가서 그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의 놀라운 그런 그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자유주의 체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영국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이제 양도하는 때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화폐로서 보면 1930년대에 이르러서이지만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자유주의 구질서는 이제 와해되어 가고 무력화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자유대의제 전통이 몰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은 자유대의제와는 다른 어떠한
시스템 정치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바로 그 강박관념을 표현하는 게 이제 파시즘으로 구현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영국으로 대표되는 자유대의제 전통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식민주의 전통의 확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구에서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국 바깥에 식민지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민지에 대한 전제주의 하고 식민 본국인 자기 나라에서의 자유주의가 이중주를 해나가는 것이 자유대의제이죠. 그러니까 일국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유대의제의 조건이 바로 식민지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이제 이중주가 식민지와 식민지 본국이라고 하는 이 장치를 갖춘 자유대의제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려면 식민지로부터 오래된 이제 그 저항 그리고 도전 이런 것이 빈발해 올라오고, 또 파시즘으로 나아가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제 추적과 심리적인 이제 압박이 결합이 되면서 적어도 20세기 초에 이르면은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자유대의제 서구 제국주의의 그 위기, 몰락으로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 위기를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연약화, 여성화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어떻게 국가를 그 자유주의적 그 연약함에서부터 이렇게 구출을 해서 국가를 강력한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목적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은 사실 영국으로 대표되는 이제 구제국주의 나라들의 경우에, 이때는 제국주의가 자유주의에 더 가까웠죠. 본격적 우리가 이제 제국주의다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1870년대 이후에 금융자본화 과정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영국적 자유주의는 국가의 힘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영국의 인도재배 같은 경우도 동양 척식 주식회사와 같은 그런 민간기업 적 성격을 가진 그런 기구가 진출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체, 사기업체들이 군대를 민병을 거느려 가지고 이렇게 해외로 진출해 나가는 그런 구도를 띄었고, 국가는 적어도 초중기에는 야경 국가와 다를 바 없이, 다시 말해서 밤에 나와서 활동하되 낮에는 그냥 모습을 감추는 그런 식으로 약한 국가 형태를 취했었는데, 이제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은 독점 자본이 형성된 시기에 제국주의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국가를 앞세워 가지고 강한 국가를 가지고 제국주의적인 이제 해외 진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경찰 국가와 같은 그런 연약한 국가가 아닌 강한 국가를 필요로 했고, 바로 그런 강한 국가를 만들어내는 데는 젠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이제 적합한
주체성이기 때문에 남성을 국가 구성의 기둥으로 이렇게 편입시켜 가지고 국가의 남성화를 꾸려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가 남성화되는 만큼 여성의 경우는 주변화되고 그 체제에 이제 예속되고 때로는 억압되고 또 배제되는 것이 필연적이었겠죠. 이게 얼핏 보면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의민주주의 관점은 어쨌건 다수 사람들의 삶의 욕망들을 받아 안아가지고 소수의 이제 권력자들이 이것을 그 필요에 맞게끔 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남성을 주도적인 세력으로 여성을 주변적인 세력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 국민들의 안위에 대한 보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그 달성해내는 한에서는 국민들의 그 총의를 배신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논리학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파시즘은 국민들이 약하다 라고 하는 인식을 전제를 합니다. 전제를 하게 되고 사실상 국민이 약하다는 인식은 국민을 약자화시키는 과정의 다른 표현이라고 부르는데요. 국민을 거숙이라거나 아니면 스펙타클의 그 구경꾼이라거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내면서 국민의 특정 부분들을 그 약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약한 부분들을 혐오하고 약자의 손상된 지위를 통치자 남성의 강함을 입증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파시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서에서 표현된 용어를 빌어오면 남성들의 능력은 강자들의 동지애인데 여성들의 그 능력은 이제 모성애로서 동지애, 남성들의 그 동지애를 보완하는 그다음에 지탱하는 그런 하부기관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파시즘 체제는 약자들을 돌보는 강한 자들의 동지애의 체제로 정립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파시즘 내부에 주체 구성을 지금 이미 이제 젠더적으로 봤던 남성과 여성의 그 구분은 이미 들여다봤는데 조금 더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파시즘은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선두에 서서 나가는 총력전 질서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력전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그 내부의 그 구성인자들의 내적인 평등이 보장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총력전의 과정은 청청시야로 위계화된 그 주체들의 총력전이었는데요. 우선 이 식민지하고 식민 본국 사이에 그런 구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식민지와 식민본국을 합친 부분이 대타화시키는 그 적과의 구분이 있는 셈이기 때문에 위계적 주체화는 바로 이러한 구도 속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총력전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에는 식민지와 식민본국이 구분됨이 없는 하나의 그 전민족적 그 총체로서, 그러니까 협력 주체로서 대타화된 적과 맞서는 총력전 주체로 일단 이해되는 것이겠습니다. 그게 기본이겠는데, 바로 이러한 기본은 정파라거나 계급이라거나 성별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초월할 필요를 부단히 이제 강조하고, 그래서 우파당은 말할 것도 없고 좌파당까지, 남성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까지, 자본가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까지 총단결을 해서 총력전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총력전적 그 결속의 모델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많은 사람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배제, 억압, 침묵시키기,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논리가 바로 이제 총력전적 그 일체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반대파에 대한 이제 억압과 그 배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부분 주체성, 특정한 유형의 주체성을 이제 신비화, 신화화하고 바로 그 주체성을 보편적인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그래서 다른 모든 부분이 바로 이 모델을 따라하도록, 복종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 시대화 속에 그어져 있는 내부 위계화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구대 아시아라고 하는, 일본을 이제 분석하면서 나오는 그 위계화에 대한 분석인데, 서구대 아시아라고 하는 이 대립전선의 설정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일본을 정점으로 해서 뭐 이 책에서는 안 써있지만 예컨대 조선, 그 다음에 또 만주, 이런 식으로 1등, 2등, 3등 식의 그 민족적 구획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내부에서는 천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피라미드적 위계화가 이루어지고, 그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천황을 청년들이 전의로서 보위해 나가는 역할을 맡고, 총후 부위라고 해서 여성들이 바로 이제 후방부대의 일종의 보급 역할을 담당을 하고, 소국민이라고 불러서 이제 그 아동처럼 이제 아직 전선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잠재적 국민인 이런 소국민을 두어서 천황, 청년, 총부인, 소국민으로 짜여진 수직적 위계화의 구도가 완성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런 위계적 주체화가 민주주의하고 배치되는 것 같지만, 민주주의의 대의제적 형태들은 이 위계적 주체화를 단 한 번도 벗어버린 적이 없죠. 그러니까 파시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볼셰비키 그 사회주의
시스템에서도 그렇고, 또 자유주의적 대의제에서도 그렇고, 사회민주주의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이 가부장적 대의제나 자유대의제나 구속적 대의제를 포함해가지고 대의제 구조에서 이 위계화라고 하는 위계적 주체화가 사라진 적은 사실상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상대화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그 징후라고 봅니다.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파시점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신미화되고 낭만화되고 이상화되고 순수화되고, 이렇게 신미화되고 낭만화되고 이상화되고 순수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위험물, 오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잘라내서 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에 대한 학살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정화라고 하는 파시점 정치학 속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겠는데, 페미니즘이나 커뮤니즘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주의적 인종주의의 현상 형태로서의 이제 정화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러한 정화 메커니즘을 낳는 게 신미화와 낭만화와 이상화, 순수화였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시즘은 정치를 어떤 절차로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절차로서 합리화하는 게 자유대의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고, 관료제에서 아주 심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보다 낭만적으로 신미화하고 예술화하는 경향을 갖는데요. 이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들레즈 철학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계로서의 정치, 자르고 섭취하고 자르고 섭취하는 이런 이제 그 엔드의 연결, 분절 결합 과정으로서의 정치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죠. 절차로서의 합리화하고 기계로서의 분절 결합은 역시 굉장히 다른데, 바로 이제 정치적 과정이 예술적 과정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감, 동정, 매혹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파시즘 정치가 작동했다라는 겁니다. 이사화의 그 논리는 파시즘이 19세기의 그 유물론적 실정주의를 거부하면서 상당히 종교적이고 이상적인 세계관을 도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고명한 저자의 생각이고, 이러한 이제 이상성, 낭만성, 그 신미성은 여성들 중에서 이 레드 우먼이라고 불리는 집단에 대해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이게 이제 레드 우먼이 자기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 세력으로서 파악을 하고, 바로 이 순수성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협 세력으로서 파악을 하면서 이들을 이제 매춘부라거나
빨갱이라는 식으로 혐오감을 확대시키는 그러한 대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혐오감은 사실상 레드우먼에 대한 공포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포심이 혐오감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포심이라거나 혐오감을 주는 레드우먼 같은 존재를 위생학적인 청소 작업을 통해서 정화하는 것. 이 레드우먼에 대한 대응은 이제 반페미니즘이었는데, 이게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 같은 레드우먼일 경우에는 반공주의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반페미니즘의 방식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대의민주주의가 파시즘이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파시즘을 정리해 보면 한번 네 가지 측면을 봤는데, 파시즘의 이제 주객관적인 조건과 파시즘이 기본적으로 가부장의 일방적 전제가 핵심이라기보다도 바로 가족 구성원, 국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보살핌과 사랑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였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식이 총력전이었지만은, 총력전의 주체들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위계화되어 있었고, 바로 이 위계화된 주체들의 내적인 불만이라거나 이견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방식이 신미화나 낭만화, 이상화, 신비화 등을 통해서 내부의 내부의 위협 세력, 위험한 부분들을 계속 정화시켜 나가는, 도려내 나가는 그러한 정치 테크놀로지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이면 왜 이제 그러니까 파시즘이 왜 가부장적 대의민주주의의 형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이해되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근대성의 예외다 라고 하는 이제 미국 중심의 세계사관, 그러니까 소위 미국적 질서를 유일하고 가장 우월한 질서로서 이렇게 돋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볼세비즘과 파시즘을 악마화시켜야 했던 것이고, 이런 파시즘과 볼세비즘은 정상성이 아닌 예외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봐왔는데,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 또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반동이 아니라는 거. 기본적으로는 혁명적 과정의 어떤 표현 형태였다라고 하는 거. 혁명사의 관점에서 파시즘은 바로 그런 거죠. 혁명적 과정에 덧붙여져서 그 혁명적 과정의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해 나가는 정치 체제가 파시즘인 것이지, 파시즘을 낳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그 근저에는 우리가 발터 베냐민 같은 경우 대중이라고 불렀던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욕망, 고립에서 벗어나고 불안을 떨쳐버리고 덜 경쟁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욕망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들의
그 호흡을 가장 먼저 읽었던 것이 파시점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독일사를 잠깐 들여다보면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전후한시기에 독일에서도 아주 이제 혁명적 분위기가 격발해가지고 그 독일 공산당도 생겨나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혁명이 궁극적으로 패배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질서로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이 부분은 혁명적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받아들인 이제 진보적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진보적 정권이 노동자들의 그 평의회인 레테를 군사적으로 진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하고 노동자 평의회인 레테 권력이 준 이중 권력 형태를 유지해 나간 게 바이마르 공화국 10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10년이라고 말하기 수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후기에 가게 되면은 이 레테를 이제 군사적으로 진압을 해버리고 이중 권력 체제를 종식시키고 사회민주주의 단일 정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상당한 이제 불만이 누적되었으리라고 보고, 이러한 누적된 불만이 그 파시점의 동력으로 귀착되었는데, 파시점으로 귀착된 그 원래 에너지는 혁명을 지속하려고 하는 에너지 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 대중들의 민주주의적 욕망이 바로 그 1933년에 선거를 통해서 나치당이 당선되도록 만든 그 에너지였다고 우리가 이해해 보면, 파시점은 혁명에 기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시점을 반동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권명아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극히 이제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파시점은 예도 아니고 반동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저자의 생각에서 파시점 규정은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차원을 갖고 나타납니다. 그 점이 어제 토론에서 서로 대화에 이렇게 접점을 찾기가 힘들었던 부분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파시점을 역사적으로 나타난 정치 형태로서 접근을 하고 있었고, 파시점과 다른 대의민주주의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거나 사회주의라거나 이런 것하고는 형태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왜 어제 그 논의의 실마리가 안 풀리고 자꾸 꼬여들었는지가 이해되었는데, 권명아 저자의 경우는 역사적 파시점에서 파시점을 세 가지 차원으로 정의를 하고, 제가 생각했던 그 정치 체제로서의 파시점 외에도 두 가지의 파시점을 더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운동으로서의 파시점입니다. 사실상 운동으로서의 파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 같은 경우에도 1923년부터 한 10년 정도 운동을 해가지고 33년에 나치당이 집권을 하는 것이고, 이탈리아는 그보다 더 일찍 이제 파시점이 운동으로 존속했었기 때문에 운동으로서의 파시점을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며, 그 부분의 경우에 체제로서의 파시점과 직접적으로 이제 인접해 있는 차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할 때, 정점이 되는 것은 경향으로서의 파시점이라고 하는 세 번째 차원이라고 봅니다. 경향으로서의 파시점은
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상 정치 체제나 운동으로서의 파시점보다도 권명하 저자의 책에서는 더 주된 그 부분으로서 분석되고 서술되고 또 경계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향으로서의 파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파시점을 낳게 된 그 원재료, 이거를 이제 파시점의 경향이라고 불렀는데, 그건 처음에 우리가 언급했던 파시점의 조건으로서의 자본주의적 경쟁 속에서 고립된 개인들이 느끼는 불안감, 이거라고 말했어요. 이게 파시점의 이제 조건으로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파시점만의 조건은 일단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거를 파시점의 조건으로서 어쩌면 파시점만의 조건으로서 저자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건의 경우에는 자본주의적 근대의 일반의 그 개개인들이 처해 있는 그러한 조건이고, 바로 이러한 조건 속에서 타인들에 대한 이제 혐오라거나 또 여성에 대한 그 혐오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싹들 수 있다고 본다면, 자본주의적 근대 속에 항상 그러한 것을 불지필 수 있는 그 연료는 충만하고 끝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조건의 역사적 그 제한성, 이 조건을 어떻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일단 이 조건을 파시점만의 역사적 조건으로서 그 이해를 한다면, 이게 책의 뒷부분에서도 어떻게 이제 이 조건이 더 펼쳐져 가지고 서술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프렐류드와 서론에 등장한 이 개개인들의 고립과 그 경쟁적 그 타자에 대한 혐오를 낳는 경쟁적 불안을 파시점의 조건으로 사고를 한다면, 파시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근대 자본주의 전체에 지속되는 것이고, 자본주의가 이제 끝나지 않는 한에서는 파시점의 시대라고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87년 이후에도 파시점을 보느냐, 2016년에 촛불 이후에도 파시점을 보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었는데, 권명하 저자의 경우에도 정치 체제로서의 파시점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내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이 글 속에서 주어진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경향으로서의 파시점이 오늘날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이론 활동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생기는 결과가 뭔가 하는 문제에 이제 쟁점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향으로서의 파시점의 주의를 돌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벌써 이제 그 나치당, 네오 나치당들이 활동을 시작했고, 심지어는 이제 집권에 이르기도 하고, 트럼프 정부도 그런 칼라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그 현실에 우리가 주의를 돌리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봅니다. 유효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경우에 우리가 주되게 이제 분석해야 될 부분이 87년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직선제를 87년 항쟁을 통해서 쟁취를 했고, 직선제가 된 이후에 어쨌든 대의제가, 대의민주주의 절차가 우리 사회의 지배적 과정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대의민주주의적 과정에 대한 그 분석과 비판, 대의민주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성과와 그것의 한계에 대한 분석이 우리가 주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파악하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심지어 파시즘의 그 대두, 그것도 독일에서조차 선거를 통해서 등장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등장한다고 했을 때, 이 대의민주주의의 행정, 이 민주주의의 현재적 성과와 한계에 대한 그 비판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파시즘의 그 경향에 대한 분석에 우리의 주의를 돌리는 거, 이게 이제 어떤 실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단적으로 말해서 정작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이 대의민주주의적인 근대적 통치 형태의 이 문제점을 가리는 것으로 작용할 위험성은 없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만든 자리였고,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권명아 저자하고 토의를 계속해 나가볼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막스 코미날의 그 5월 중순에 있을 막스 코미날에서도 또 토론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막 그런 자리에서도 생각을 그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건 좀 더 대화를 나눠 보면 더 생산적인 사유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제 토론 자리에서 또 그 이후에 이어진 이제 뒤풀이 자리에서 마저 풀어내지 못했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계속 머리에서 맴돌았던 그 생각들을 오늘 문제의 그 텍스트를 읽고 떠오르는 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